경찰서에 신고할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져 내려놓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동네 약국에서 들었습니다. 백 여사님, 며느님이 어머님 치매약 타러 오셨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약을 처방받았다는 말입니까? 어머님, 이제 혼자 재산 관리하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40년간 일군 우리 부부의 재산, 문구점 2곳과 단독주택.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던 겁니다. 아들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 어미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엄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 빨리 법원 결정 나오면 좋겠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결심을 굳혔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내 핏줄, 내 전부였던 아들과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기로.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67년을 살아온 백두산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작은 단독주택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작은 문방구점을 시작으로 열심히 일해 중형 문구점 2곳을 운영하며 자식 2을 키워냈습니다. 큰딸은 일찍 출가해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 기태는 이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총명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지요. 제가 문구점에서 일할 때면 옆에서 연필깎이를 만지작거리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잘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방학이면 가게에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기에 그 아이의 결혼을 누구보다 축복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서울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울 태생의 도시 여자가 시골 출신 시부모와 잘 지낼 수 있을지,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됐지요. 하지만 처음 만난 순영이는 제 걱정을 씻어내리듯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기태 오빠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늘 자랑하던데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예의 바른 인사성까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꼼꼼히 살펴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웨딩홀에서 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과 가구, 가전제품 구입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그때만 해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명절마다 잘 찾아왔습니다. 순영이도 제법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설거지도 자진해서 했지요. 하지만 두 번째 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건강에 좋대요. 라며 제 방식을 교정하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세대의 지식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더 서운했던 건 그럴 때마다 아들이 제 편을 들기는커녕 엄마 순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래요. 라며 아내의 편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명절 방문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첫 해에는 사흘을 머물더니 이듬해부터는 하루, 그 다음에는 당일치기로 바뀌었습니다. 핑계는 항상 일이 바빠서였지요. 제가 서운함을 내비치면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우던 남편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들에게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 그래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라는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병원을 찾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병실에서 2시간을 머물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던 날 아들은 옆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지방 출장 중이라며 바로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40년을 함께한 남편은 내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들이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목에 찬 금빛 시계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00만 원이 넘는 명품이었지요. 며느리 순영은 장례식 내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듯했고 친척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그녀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휴, 언제 끝나나 몰라. 지방이라 시설도 별로고 내일은 꼭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상주인 아들보다 제가 더 바빴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조문객 응대까지 70이 가까운 나이에 장례를 치르느라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도움은커녕 장례식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3일장으로 줄이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보통 5일장을 치르는데 그들은 요즘은 다 3일장이래요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집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니 이제 누구와 말을 나눠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 가끔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갈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남편의 49제를 준비하며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SNS를 보니 아들 부부가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힐링여행 해시태그 사랑스러운 남편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49제보다 여행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아왔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따지려다가 문득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영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달 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에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 목적은 따뜻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언장 같은 건 없었어요?" 라는 질문이 첫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재산 이야기라니요. 내 아버지가 무슨 큰 재산이 있다고. 우리가 평생 모은 거라곤 이 집이랑 가게 2개, 그리고 약간의 예금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해왔습니다. 모두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였지요. "엄마, 문구점은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팔면 좋은 가격에 넘길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효심 깊은 며느리로 변한 듯 했지요. "어머님, 이렇게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저희 가까이로 오세요. 작은 아파트라도 얻으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일주기가 다가올 무렵 아들 부부의 방문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사시는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근처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을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이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나이에 혼자서 이런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오빠, 그만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해드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변하게 한 것은 분명 그녀, 며느리 순영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사라지자 포식자가 먹이를 노리듯 아들 부부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순영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방문하면서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라며 위로하는 듯 했지만 대화는 항상 재산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아버님이 따로 보험에 드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증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든가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법적인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건 상속 절차를 위한 서류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집과 가게 두 곳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태야, 이건 무슨 의미니?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 제가 묻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져보았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으로 모든 서류를 정리해두는 편이었습니다. 서류 상자 속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기태에게 큰 빚이 있다고 했다. 은행 대출이 5천만 원이라는데 이자만으로도 벅차다고 한다.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기태 녀석이 내게 가게 하나를 미리 물려달라고 한다. 아내에게는 말하기 어렵다.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품 가방에 비싼 시계를 하고 다니는 며느리의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저는 다음날 문구점 단골 손님인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친분을 이용해 아들의 신용 상태를 물어보았지요. 백 여사님, 기태군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카드 연체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대출금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져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한 번은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무심코 한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순영이가 제주도에 땅을 샀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부럽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몰래 했다며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주도 땅이라니요? 남편 장례식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제주도를 다녀온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생긴 것일까 고민하다 문득 남편의 보험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3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수령이는 제가 아닌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아버지 보험금은 받았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받았어요. 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니? 아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생활비랑 대출 갚는 데 썼어요. 제주도에 땅을 샀다는 얘기는 진짜니? 제 질문에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의 당황한 반응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인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땅이에요. 나중에 투자 용도로.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방문이 갑자기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지요. 한 달 만에 찾아온 아들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좀 어려워요. 순영이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잘 안 풀려서. 혹시 문구점 하나만 팔면 안 될까요? 문구점은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곳입니다.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궈온 거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친척들에게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고집만 세요. 친척들의 전화를 통해 아들의 말들이 하나둘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생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조카 며느리가 요즘 동네에서 수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 언니가 치매 초기라서 재산 관리를 못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자식의 아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문구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원들을 더 가까이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 사장님, 물건값을 왜 갑자기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확인차 전화드립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제 이름으로 거래처에 연락해 계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계좌의 명의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순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제 사업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신고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백 여사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잘 확보해 두세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용사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백 여사님, 며느리분 요즘 힘드시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산을 다 지키려고만 한 데서 속상하다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동네 미용실에 왔다고요? 아들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 물어보니 며느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동네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도 자주 들락거리던데 이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해보니 그들의 계획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남편의 죽음 이후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했고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집과 가게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문구점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냥 오빠가 어릴 때 사진을 찾으려고.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금고, 열쇠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니?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냥
예전에 기태 오빠가 열쇠를 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습니다. 기태야, 너희 마누라가 왜 남의 집 서재를 뒤지고 있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냥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엄마한테 미리 말하면 또 안 된다고 할까봐.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저를 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의 자물쇠를 모두 바꾸고 금고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동생의 집에 맡겼지요. 아들 부부의 방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재산 정리를 확실히 해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마지막 방문에서 며느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빚도 있고. 근데 어머님은 혼자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 조금 나눠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백 여사님,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며느리분이 예전에 다른 집안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약혼자 집안에서도 재산 문제로 파혼했다는 소문이.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자신의 부모조차 적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을 더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나친 의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보며 그 순수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더 이상 제게 직접 접촉하지 않자 이번에는 친척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은 물론 제 친정 쪽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해 저를 설득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전화해서 언니, 조카가 많이 힘들어한대. 좀 도와주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촌 동생, 조카, 심지어 먼 친척까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모님, 기태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누군가 입맞춘 듯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친척들 중 한 명이 실수로 말했습니다. 백 여사님, 순영이가 전화해서 설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태 내외가 집을 마련하는데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전방위적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이었습니다. 제 오랜 이웃인 김씨 할머니가 어느 날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 여사, 요즘 정신이 좀 혼미하다면서. 며느리가 그러던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언제 병원에 갔었다는 것입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제가 문구점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이는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 제 명예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저는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며느리가 한 말들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지만 몇몇 오랜 친구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는 며느리가 전화로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거부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주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의 아내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아들까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은 단지 아내에게 속은 것뿐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구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에 산다는 며느리가 왜 이 시골 동네 카페에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낯선 남자와 함께. 호기심에 카페 바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매우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에 기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들을 수 없었지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남의 사생활을 염탐한 적 없는 저였지만 이제는 자기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내 마누라가 오늘 우리 동네에 왔더라.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 그게 순영이가 엄마 보러 간다고 했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왜 엄마한테는 안 들르고 카페에서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남자요?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다. 난 그냥 지나가다 봤을 뿐이야. 내가 알아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뭘 보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니? 아들은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순영이가 투자할 땅을 알아보고 있었나 봐요. 땅? 무슨 돈으로 땅을 사려고 그러니? 너희가 빚이 많다며?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보험금으로 제주도 땅 산 것처럼 이번에는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순영이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날의 대화는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변호했고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처 계좌 변경 시도, 거짓 소문, 집 무단 침입. 증거를 본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기태야, 내 아내가 내 부모님 재산만 노리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까워. 제 말에 아들은 폭발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순영이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아니면 내가 행복한 게 싫으세요? 왜 자꾸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행복을 방해한다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태야, 엄마가 내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그저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전 이제 다 컸어요.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순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우리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찾아왔어요. 저는 경계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오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그건 정말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이 동네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혹시 어머님을 모실 만한 좋은 집이 있나 알아보고 있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자. 내가 다 알고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 기태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 한다는 거, 그리고 내 과거에 다른 집안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한가요? 어차피 기태 오빠는 저만 믿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오빠는 제 말만 들을 거예요. 그녀의 냉소적인 웃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재산을 움켜쥐고 있으면 뭐해요? 얼마 못 사실 텐데. 우리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며느리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제 아들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는 제 재산마저 노리고 있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기태 오빠가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결국엔 다 우리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당당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더욱 노골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관리 능력이 의심되어 법적 후견인 지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 여사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재산 사기 시도입니다. 강력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먼저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사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며느리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순영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두 집안에 접근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은 약혼 단계에서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고 파혼했고 다른 집안은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모두 재산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진실을 모른 채 계속 속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 자료를 편지와 함께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기태야, 엄마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진실을 마주한 그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기다렸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끝내 아내의 편에 설 것인지 걱정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문구점 문을 열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백두산 여사님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출석 요청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기태와 며느리 순영이 저를 상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서류에는 제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해망상이 심하여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당연히 아들 기태가 지정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와 증거들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문구점 문을 닫고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기면 백 여사님의 모든 재산 처분권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즉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사 진단서를 더 상세히 준비하고
일상생활과 사업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 거래처들, 오랜 이웃들, 그리고 은행 담당자까지 모두 제가 건강하게 사업과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법원 심리일이 다가오는 동안 아들 부부는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문구점의 오랜 단골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백 사장님, 요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며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아팠다고 그러던가요? 손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며느리분이 동네 슈퍼에서 만나 이야기하길 시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끔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모시려 해도 거부하신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정상인 사람이 어떻게 치매입니까? 손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소문만 듣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의 소문으로 인해 제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재산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심리일 하루 전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태야, 내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일 법원에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소송을 취하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왜?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자료들 다 확인해봤어요. 순영이에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과거의 일들, 그리고 제주도 땅 산 것도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그가 겪었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태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들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제가 엄마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흐느낌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아. 내가 깨달았으니 됐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아들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상황이 순영이와 헤어지는 중이에요.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사실 속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리하고 곧 찾아뵐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예상대로 이틀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매우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순영아,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건가?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 내 진심이 어떻든 이제 우리는 서로 볼 일이 없을 것 같구나.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법적으로 아직 기태 오빠의 아내예요. 이혼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2달 됐어요. 이제 어머님 손주를 가진 몸이에요. 기태 오빠가 저를 버릴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라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일까? 알고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며느리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게 한 채와 약간의 현금만 주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떠난 후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방금 순영이가 다녀갔어.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순영이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인 후 물었습니다. 그 애가 임신했다던데. 사실이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임신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 애가 가게 한 채와 현금을 요구하더라. 아들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제 순영이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변호사와 상담 중인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문구점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출입구 쪽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까만 옷을 입은 여성이 문구점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얼굴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형과 걸음걸이는 분명 며느리 순영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제가 처리할게요. 이대로 고소하면 순영이는 실형을 살게 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인데.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대신 아들은 명확한 증거를 들고 순영을 만나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이혼에 합의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이 짐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시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만. 그의 헬쑥한 얼굴을 보니 지난 몇 주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내 집이잖니.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순영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녀의 말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순영이가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결혼 후에 달라졌어요. 자꾸 돈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했죠. 그때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지요. 순영이도 처음에는 완벽한 며느리인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기태야, 이제 다 지나갔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날 저녁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온 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예전의 친밀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순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화해를 요청했고 때로는 협박과 애원을 번갈아가며 그를 흔들려 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며 눈물로 호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이혼하면 내 모든 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회사에도 찾아갈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알릴 거야. 라며 위협했습니다.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관했습니다.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즉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순영은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제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의 재산도 결혼 생활 동안 기대했던 부분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지만 그녀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 들싸기 시도, 방화 미수, 위협 등을 모두 제시하며 오히려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순영은 결혼 전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이를 아들 몰래 갚아왔습니다. 또한 제주도 땅 구매는 아들의 돈으로 했지만 등기는 자신의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해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한 후 순영의 과도한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순영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한밤중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문구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들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가 진실을 완전히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들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순영의 사기적인 행동과 방화 미수 등의 증거가 인정되어 최소한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가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순영이 요구했던 막대한 금액은 모두 기각되었지요. 이혼이 확정된 날, 아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 그를 험담하거나 우리 이웃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퍼뜨린 소문 중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망쳤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것은 그녀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퍼뜨린 이야기였습니다. 백여사가 치매가 심해져서 아들 내외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가서 모든 사실을 말할게요. 순영이 같은 사람 때문에 엄마가 이런 소문에 시달리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야, 기태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야. 우리는 바르게 살면 돼. 동네 어르신들도 결국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게 될 거야. 제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은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여전히 건강하게 문구점을 운영하고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며 소문이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순영이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영이 다른 중년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이혼 소송 중에도 몰래 만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이혼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순영이는 결국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저를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들의 말대로 그 후로 순영의 방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소셜미디어에 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척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저는 문구점을 계속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회복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서울에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이 동네에는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기태야. 여기는 내 삶의 터전이야. 40년 넘게 살아온 곳을 쉽게 떠날 수는 없어. 내가 서울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건 좋지만 나는 여기 있을게. 아들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엄마, 가게도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문구점은 내 삶의 일부니까. 아들이 서울로 떠난 후 저는 더욱 독립적인 그리고 현명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모든 재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 지시서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지, 어떤 의료 조치를 원하는지 등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이 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단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이제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는 더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현명한 사랑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난 지 한 달 후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영의 새 남자친구였던 부동산 개발업자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백 여사님,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당혹스러웠지만 호기심에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순영 씨가 저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만 믿고 돈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거짓이더군요. 그녀의 패턴이 보여서 혹시 저처럼 피해를 입은 분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백 여사님과 아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순영은 유부남인 그에게 접근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짓말로 동정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돕겠다며 거액을 받아낸 후 점차 그의 재산에도 접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일찍 의심을 품고 조사했고 순영의 과거 행적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백 여사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순영 씨는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혹시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진지한 제안에 잠시 생각한 후 수락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아픔을 다시 들추게 되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일이라면 협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순영에 대한 사기죄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순영의 범행은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재력 있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동정을 사고 돈을 빼내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순영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엄마, 제가 특별히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정말 교묘한 사기꾼에게 당한 거였네요. 순영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동네에서의 소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딱하게 여기는 대신 강인한 의지로 사기꾼에 맞서 싸운 현명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에 오는 손님들도 백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사람 잘 물리치셨네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연락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집 전화,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모든 연락수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연락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아들 내외의 연락처는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물론 진짜 아들의 연락처는 새로 저장했지만 예전에 며느리를 통해 연락했던 모든 번호는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결정을 설명했을 때 그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엄마, 당연한 결정이에요. 저도 모든 연락처를 바꿨어요. 순영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요. 문구점은 여전히 제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이 작은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오랜 단골들은 여전히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 심지어 손주들까지 제 가게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백 사장님, 제가 초등학교 때 연필 사러 왔었는데 이제 제 아이가 학교 준비물 사러 오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특히 문해교육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제가 평생 문구점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노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80대, 90대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백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한테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특히 김명자 씨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과의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산 씨, 난 처음엔 많이 괴로웠어요.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요. 엄영자 씨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영자 씨의 권유로 우리는 함께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로 구성된 동호회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당일치기로 근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간 여행지는 강화도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 찍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담기 시작했는데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 제 사진에 재능이 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 여사님, 구도 감각이 탁월하세요. 카메라 한 대장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의 변화를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 일출을 찍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고 그렇게 만난 아침빛은 제 마음까지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회관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거절했지만 주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백두산의 시선 -70세에 시작한 사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작은 전시회가 열렸고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짧게 소개되었는데 그때 느낀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 기태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와 저와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한 달에 한두 번으로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고 저에게는 제 삶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날 때 진심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순간 긴장했지만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아들은 수진이라는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하는 동료로 이혼 후 1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조심스레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달라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솔직해요. 과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전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에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아들이 수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 대신 소박하고 편안한 차림이었고 첫 인사부터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기태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진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성장 배경, 일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시골 출신으로 부모님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 대학 시절에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에는 허세나 과장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제가 하는 방식을 존중하며 따라했습니다. 수년과는 달리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가 제게는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수진이 떠난 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이번에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진면목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법이지만 적어도 첫인상은 수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 개월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아들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수진이 가족도 여러 번 만났고 서로의 재정 상태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무엇보다 엄마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태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기쁘단다. 수진이는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서두르지 말거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겠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이번에는 모든 걸 신중하게 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진은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소박하고 정직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제게 진심 어린 존중을 표했습니다. 백어머님, 기태 같은 아들을 키우신 어머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 딸이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대신 아담한 교회에서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실속 있게 준비하려고 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말에 더욱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년과는 달리 그녀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실을 중요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에도 항상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으며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의 결혼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정한 축복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랑 대기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태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들이 내려오거나 제가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수지는 항상 정성스럽게 저를 맞이했고 아들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1년 후 수진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빠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제 삶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녀 지은이는 제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가 손녀를 돌봐주며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수지는 육아 방식에 대해 제 조언을 존중해 주었고 아들 역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결정이 저와 아들 모두에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단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독성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순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그녀는 또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들이 그녀와 완전히 결별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모든 연락을 차단하셨어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완전한 단절만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과의 연결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저는 여전히 문구점을 운영하고 사진을 찍고 봉사활동을 하며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의 관계는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지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잊을 것인가.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픈 결정일지라도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과는 과감히 이별하고 진정한 가족과는 더욱 깊은 유대를 맺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이것이 제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진짜 이유입니다.